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기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성공의 정점을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단 한 번의 불행한 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차가운 배신은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감동적인 인생 역전 드라마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비극의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박지훈. 그는 강원도 상골의 흙수저 출신이었습니다. 가난이라는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그는 잠자는 시간마저 아껴가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명문대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사법고시까지 패스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 입사했죠.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활용점정은 바로 아내 최수진이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고 세련된 그녀는 지훈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기세였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이사했고 최고급 외제차를 몰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훈에게 이 모든 것은 깨고 싶지 않은 완벽한 꿈과도 같았습니다. 고요한 저녁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리는 강남의 펜트하우스. 하지만 집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 퇴원한 후 그의 세상은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 수진이 들어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건장한 체격의 낯선 남자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남자는 익숙하다는 듯 욕실로 향했다. 물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수진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수진은 그런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보면 몰라. 당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외로웠거든.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이 느린 화면처럼 움직였다. 수진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그 의미는 뇌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귀가 먹먹해지며 모든 소음이 멀어졌다. 오직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굳게 울렸다. 사고로 으스러진 다리의 통증은 이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의 미소 한 번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욕실에서 나온 남자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 이분이 그 불편하신 분. 남자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지훈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밟았다. 수진은 남자의 팔짱을 끼며 지훈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제 당신은 이 집에 필요 없어. 그는 목발의 의지에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침실로 향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의 움직임은 끔찍할 정도로 느렸다. 목발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가방에 옷 몇 가지를 챙겨 넣었다. 수진과 함께 맞췄던 커플 티셔츠, 신혼여행지에서 샀던 기념품, 그녀가 선물했던 넥타이. 모든 물건이 아픈 기억이 되어 그를 찔렀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었다. 가방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수진과 그 남자는 와인을 따르며 웃고 있었다. 마치 그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지훈은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아파트 열쇠를 꺼내 차가운 대리석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틱!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인생에 찍히는 마침표 같았다. 아파트의 거대한 현관문이 등 뒤에서 닫혔다.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비싼 명품 옷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초점 없는 눈, 헝클어진 머리, 절망으로 일그러진 표정. 그는 고개를 숙였다. 1층에 도착하자 항상 깍듯하게 인사하던 도어맨이 그의 행색을 보고는 못 본 척 시선을 피했다. 지우는 그 시선이 부끄러워 더욱 고개를 숙인 채 로비를 빠져나왔다. 화려한 조명과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는 더 이상 그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는 이 성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쫓겨난 패배자일 뿐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동서울 버스터미널이었다. 휠체어를 탄 사람, 무거운 짐을 든 노인, 아이의 손을 잡은 부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가 정복했다고 믿었던 도시, 서울의 냄새와 소음이 이제는 그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그는 무작정 강원도행 버스표를 끊었다. 어린 시절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곳, 성공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곳이었다. 버스에 오르자 퀴퀴한 히터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가에 기대 앉은 그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자신의 청춘과 땀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다. 화려했던 서울의 불빛은 점차 희미해지고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할머니의 주름진 손, 읍내 장터에서 사주셨던 따뜻한 호떡의 맛이 떠올랐다. 그는 성공을 위해 과거를 지우려 애썼다. 촌스러운 사투리를 고치고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그런데 결국 돌아가는 곳은 그가 도망쳤던 과거였다. 아니, 돌아갈 곳조차 없었다.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부모님과는 연을 끊은 지 오래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도, 사랑도, 가족도, 그리고 돌아갈 곳도. 버스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종점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지우는 버스에서 내렸다. 낯선 국도변,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곳이었다. 버스가 멀어지자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는 목발의 의지에 비틀거리며 갓길 옆의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을, 무너져버린 자존심을, 배신감으로 얼룩진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었다. 어쩌면 죽음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 멋대로 시작하지 못한 인생, 마지막은 내 의지대로 끝내리라. 그 생각은 이상하게도 그에게 작은 위안과 해방감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소나무가 빽빽한 숲은 서늘한 공기와 젖은 흙냄새로 가득했다. 달빛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을 향한 발걸음이었다. 숲속 공터에 다다르자 그는 걸음을 멈췄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다.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여름밤의 풍경은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그의 마음속 지옥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왜 하필 오늘 밤 하늘은 이토록 아름다운 것일까? 그는 공허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지막으로 보는 세상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더 서러웠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극심한 피로와 정신적 충격에 지친 그는 차가운 땅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깊고 어두운 잠이었다. 꿈도 꾸지 않았다. 모든 고통과 기억이 사라진 평온한 상태. 그는 어릴 적 할머니 무릎을 베고 자던 그 순간처럼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이슬이 그의 옷을 축축하게 적셨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다. 여기서 얼어 죽을 작정인가? 갑자기 머리 위로 차가운 물벼락이 쏟아졌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정신을 차려보니 허름한 등산복 차림의 한 할머니가 물이 빈 양동이를 든 채 그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희미한 빛 속에서 할머니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젊은 사람이 남의 숲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죽으려거든 저기 강물에 가서 곱게 죽어. 땅 주인 성가시게 하지 말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다. 지우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할머니를 쳐다볼 뿐이었다. 정신이 들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 뭔데 이래요. 상관하지 말고 가시라고요. 그는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곁에 있던 목발을 집어 던지고 가방도 내팽개쳤다. 분노와 서러움, 절망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수진에게 버림받은 배신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다. 그의 울음소리가 새벽 숲의 정적을 갈랐다. 할머니는 그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다가와 흙투성이가 된 그의 목발과 가방을 주워들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거친 손수건을 꺼내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마치 말썽을 피우고 온 손자를 대하듯. 자,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게. 밤새 이슬 맞아서 감기 들겠어. 우리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따라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지우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사람처럼 홀린 듯 그녀를 따라 일어섰다. 그들은 말없이 숲길을 걸었다. 할머니의 작은 집은 숲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별장이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들을 발견한 진돗개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며 달려왔다. 장군이 인사해야지. 할머니가 말하자 개는 지훈의 냄새를 맡더니 경계를 풀고 그의 다리에 머리를 부볐다. 집은 작고 낡았지만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루에는 햇볕에 잘 말린 시래기가 걸려 있었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났. 지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는 그에게 뜨거운 물을 주며 몸을 녹이게 한 뒤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차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소박한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차려진 밥상이 그의 앞에 놓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음식을 먹던 그였다. 하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따뜻한 집밥 앞에서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마치 평생 굶주렸던 사람처럼.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 침묵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그에게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다. 방 안에는 낡은 자개장과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지만 햇볕에 잘 말린 이불에서는 좋은 냄새가 났다. 지우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그대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악몽도 불안감도 없는 그저 평온한 잠이었다. 새소리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잠시 잊었다. 끔찍했던 현실이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그 후 며칠이 꿈처럼 흘러갔다. 지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산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할머니, 김윤희 씨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시키지도 않았다. 그저 때가 되면 밥을 차려주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녀는 텃밭을 가꾸고 약초를 말리고 장군이와 함께 산책을 했다. 그 평온하고 규칙적인 일상이 지훈의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과 경쟁, 거짓과 배신이 없는 이곳에서 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옥수수차를 마시고 있었다. 빗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고요한 밤. 윤희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나?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깊고 지혜로운 눈을 보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성공을 향한 몸부림, 수진과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사고와 배신까지. 빗소리에 섞여 그의 이야기가 밤새도록 이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남에게 드러내 보였다. 지훈의 이야기가 끝나자 윤희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몇 년 전 병으로 잃고 홀로 지내왔다는 이야기. 그러던 어느 날, 어릴 때 보고 소식이 끊겼던 손녀가 찾아왔다고 했다.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하며 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었다. 손녀는 결혼할 남자에게 잘 보여야 한다며 잠시만 할머니 명의의 서울 아파트를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사랑하는 손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할머니는 의심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 후 손녀는 자취를 감췄고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려나간 뒤였다.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이곳 별장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죽어있던 변호사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윤희 할머니에게 전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할머니, 그 손녀라는 사람 신분증 확인하셨어요? 계약서에 서명할 때 어떤 서류였는지 기억나세요? 매매 계약서였나요? 아니면 증여 계약서였나요? 그는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배신이 아니었다. 외로운 노인을 노리는 전문적인 부동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이 착한 할머니를 위해 무언가 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은 달라졌다. 그는 스마트폰 테더링을 이용해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리고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할머니의 옛 아파트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아파트의 소유권은 할머니가 말한 손녀에게 증여된 후 불과 한 달 만에 제3자에게 매매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사기꾼들이 사용한 수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패배자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을 되찾은 유능한 변호사 박지훈으로 돌아와 있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이에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지훈의 단호한 말에 윤희 할머니는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니다. 내 팔자련이 해야지. 혹시라도 정말 내 손녀가 그런 거라면. 그 아이 인생 망치고 싶지 않구나. 할머니의 말에 지훈은 더욱 확신했다. 할머니, 제 생각엔 그 여자는 할머니의 진짜 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더더욱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의 눈에는 이 사건을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는 할머니의 진짜 손녀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을 막고 할머니의 재산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그를 믿어보기로 한 할머니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지훈은 윤희 할머니에게 위임장을 받아 읍내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다. 오랜만에 법률 서류를 다루는 그의 손길에는 활기가 넘쳤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옛 로펌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어떤 이들은 그의 전화를 피했지만 그의 실력을 인정했던 몇몇 후배 변호사들은 기꺼이 그를 돕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지훈을 대신해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보내주었고 사건 관련 판례들을 찾아주었다. 지훈은 밤을 새워가며 사건을 분석하고 소송 전략을 세웠다. 그는 다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비록 초라한 시골 별장에서였지만 그의 열정은 강남의 로펌에 있을 때보다 더 뜨거웠다. 사건을 파고들수록 사기단들의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다. 그들은 오랫동안 혼자 사는 노인들을 물색해왔고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위조하며 접근했다. 지훈은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준비했다. 그는 할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던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 계약 당시 할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할머니의 이웃들을 만나 증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승소를 위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그의 치밀하고 집요한 모습에 읍내 변호사들마저 혀를 내둘렀다. 결정적인 증거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지훈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SNS에서 윤희 할머니의 진짜 손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수소문 끝에 호주에 살고 있는 그녀와 연락이 닿았다. 할머니의 손녀는 외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할머니를 사칭한 사기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과 영상통화 기록,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모두 보내주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지훈은 승리를 확신했다. 법정에서 지훈은 빛났다. 비록 낡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변론은 그 어떤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보다 논리정연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사기단이 어떻게 할머니에게 접근했고 심리적으로 그녀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그리고 법의 허점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단순히 법조항을 읊는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범죄의 잔인함을 고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의 진정한 의미를 호소했다. 그의 진심 어린 변론에 배심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몇 달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지훈의 손을 들어주었다. 할머니의 아파트 증여 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기단 일당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승소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희 할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법정을 나오는 지훈을 끌어안고 말했다. 고맙다 아들아. 네가 내 인생을 다시 찾아주었구나. 그 순간 지훈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다. 그는 진정한 변호사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훈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인터넷을 통해 법률 상담을 해주는 작은 온라인 사무소를 열었다. 그의 주된 고객은 그처럼 사기를 당했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수임료는 저렴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그의 명성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그를 돕겠다는 젊은 변호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훈은 이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었다. 약간 다리를 절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는 작은 법무법인의 대표가 되었고 제법 안정적인 수입도 생겼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서울로 향했다. 수진과 아이가 살고 있는 한때는 그의 집이었던 그 아파트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수진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점 없는 눈으로 겨우 앞을 보는 듯한 지친 여인이 서 있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지훈은 가슴이 아팠다. 나야, 지훈이야. 그제야 그녀는 그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출산 후유증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아이가 힘겹게 기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이의 이름은 하준이었다. 수진은 아이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이 아이가 내 아이일까 하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그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작은 생명을 보았을 뿐이다. 내가 하준이 치료를 돕고 싶어. 지훈의 말에 수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이제 와서 좋은 아빠인 척 하려는 거야.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지훈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것뿐이야. 그는 그날 이후 하준이의 치료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윤희 할머니는 기꺼이 하준이의 할머니가 되어주었다. 지훈과 윤희 할머니, 그리고 하준. 세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가족이 되었다. 지훈의 법무법인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점점 성장했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렇게 절망의 끝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과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 박지훈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여인의 아이까지도 품에 안으며 핏줄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죠.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나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